네, 11시가 되어서 저희 서울시립사진미술관 기관 협력 프로그램 세 가지 시선 포토세마 에파처 세 가지 시선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손현정이라고 합니다. 월요일 오전 시간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사진 이야기 나누시고 교류하게 이 먼 창동까지 거기 오셔서 정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는 서울시립미술관과 국제적인 사진 퍼블리셔 에퍼처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포토세마 에퍼처 이렇게 곱하기로 되어 있는데 좀 편하게 포토세마 with 에퍼처 or 포토세마 크로스 아파처라고 하는 게 어떨까 불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교류와 협력의 의미를 조금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저희 사진미술관은 개관 전부터 동시대 이미지 문화를 소개하는 스포트라이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북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사진의 자리라는 것을 진행을 했었고, 그때는 세계적으로 새롭게 개관하고 운영되는 기관들을 초청을 해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기관 토크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올해 드디어 저희 사진미술관이 5월에 많은 국내외 축하를 받으면서 개관을 맞이했는데요. 마침 그 에퍼처 매거진도 같은 시기 서울을 주목하면서 서울 이슈를 기획을 하고 있었고 그 인연이 이어져 오늘까지 오늘의 행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좀 떨려가지고. 네. 세 가지 시선은 이제 포토세마의 두 번째 스포트라이트 시리즈이자 에퍼처 매거진 서울 이슈를 기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그 에퍼처 매거진 편집장 마이클 파미게티 그리고 함께 에퍼처 매거진에 이제 소개된 국제적인 사진가 오형근, 황예지, 안초롱 선생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에퍼처 서울 이슈 개관 에디터로 참여하신 박재용 선생님도 함께 모셔서 왜 모두들 서울을 주목하고 앞으로 이 사진씬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나아야 될 것인가를 작가님들의 작업을 보면서 이제 각기 다른 세 가지 시선에 대해서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각자의 시선들이 자유롭게 넘나들며 교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서울시립미술관장님의 환영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입니다. 아까도 손현정 학예사가 얘기했듯이 월요일 이른 아침인데 이렇게 사진미술관에 모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따져봤더니요. 오늘이 100일 되는 것 같아요. 5월 29일 날 개관했어요. 그러니까 100일 저희가 개관하고서 많은 행사를 했고 또 많은 이슈들이 생산이 됐고 또 많은 미디어의 주목을 받으면서 100일을 보냈는데 이렇게 뜻깊은 날에 두 번째 토크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세 가지 시선은 그 한국 사진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세계적인 사진 매체죠. 그 어퍼처가 25년 가을호에 서울 이슈를 발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서울에 관한 다종다기한 이야기들, 특히 사진 예술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행사는 이 어퍼처와의 교류 또 기획을 기념해서 마련된 행사입니다. 세 가지 시선은요. 한국 사진가들의 독창적인 작업 세계와 어퍼처가 제시하는 글로벌 비평의 시각을 교차시키는 자리입니다. 사진 매체를 기반으로 국내외에서죠.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들과 편집 관계자들이 모여서 사진적 시선과 매체의 편집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며 서울을 매개로 한 새로운 사진 담론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오늘 그 시발점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이 행사는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의
연례 학술 행사인 포토세마 스포트라이트의 두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은 매체 특화, 미술관의 전문성과 국제교류의 가능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열린 국제세미나 사진의 자리를 시작으로 이어진 이 프로그램은 한국 사진의 지역적 경험을 세계적인 비평의 지형과 연결하며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의 정체성과 국제적 위상을 함께 모색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대화가 한국 사진의 현재와 미래를 더욱 풍부하게 비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신 창작자 여러분, 그리고 오형근, 안초롱, 황예지 작가님, 어퍼처 매거진 마이클 파미게트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마이클 파미게티 편집장님이 확실히 9월이 정말 세계 예술계에서 가장 바쁜 일정이라서 한국에 이제 참여는 못 하셨고요. 이제 온라인 줌 링크로 이제 연결을 해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Hi, Michael. Hi. Yes. Hi, everyone. Yes. 그리고 지금 통역에는 이제 박재용 선생님께서 맡아주실 건데요. 박재용 선생님은 이번 서울 이슈에 같이 객원 에디터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작년 4월에 마이클 파미게티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되게 짧은 기간 동안 거의 한국에 있는 모든 작가, 사진을 매체를 하는 작가들을 정말 수분초를 다니면서 다 만나고 가셨고, 그 결과물이 이제 오늘 저 뒤쪽에도 배치가 돼 있는데 아파추 9월 이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 사실 아파추 매거진 많이들 아시죠? 너무 유명해서. 그래서 그 아파추 매거진에 대한 소개야, 왜 서울을 조명을 하셨는지 이제 짧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차 통역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Michael, can we start with a brief introduction of the magazine and why you decided to have the Seoul issue? Yeah, of course. Well, first, let me just say I just wanted to thank the team at Photosema for hosting this program. And special thanks to Han Young Son and to you, Jae Young, for all your guidance, insight, and wisdom and expertise in helping us put together this issue of the magazine. It was founded by a group of photographers and art historians, including Minor White, Ansel Adams, Dorothea Lange, Beaumont, and Nancy Newhall, among others, to create a space for photographers to think about photography, publish photography, and really have a forum for a serious conversation about photography, and really to make the case at that time that photography was a serious creative art. And so then over the years, the magazine evolved, and it kind of it was publishing writing, publishing portfolios of different photographers, but also publishing single monographic issues of the magazine, like this one in the middle on Ralph Eugene Meatyard. And Aperture now has a book publishing division that was started in the late 1960s. So from the magazine, the organization grows into a book publisher. We produce exhibitions. We do public programs like this, workshops, lots of different activity, but everything kind of derives from the magazine. And today, even as the organization is doing a multitude of programs, the magazine is sort of the heartbeat of the organization. You see this issue on the right. This is from the early 1990s, but Aperture introduced thematic issues as a concept, as a way of arranging material in the magazine form. And for a number of years, the magazine moved away from the thematic issues. But then when I became the editor in 2013, we returned to the thematic issues. And the reason for that was in 2013, by that point, everything had changed about both the way photographs were made and distributed, but also the way that publishing worked and the way that magazines were produced. So
it actually made sense in so many ways to kind of look at the history of the magazine, to chart a path forward in a way. When magazines and publishing was more and more online, we were thinking about tradition and the idea of print and what print could be. And part of that was thinking about the way that themes allowed the magazine to kind of be somewhere between a book and a magazine and have an idea of longevity built into each issue. So since 2014, one of the ways that we've been working thematically, so we do issues on lots of different themes. So some themes are very open and abstract, some are very specific. And we decided to develop a series of issues around different cities, different international cities. And this was a way for us to really think more internationally about the photography that we're presenting in the magazine. And we always think of the magazine as a kind of testing space. And the great thing about a magazine compared to a book is that it's much looser. You can assemble lots of different ideas. They can be sometimes in contradiction to one another. And that's kind of the beauty of the magazine, that you can have writers who disagree with each other. Lots of different points of view can be encapsulated in one issue. So the first issue that we did focused on a city was the Sao Paulo issue in 2014. And when we do these issues, we always have partners, contributing editors or guest editors in the city who understand the context better than we do, who help us develop a table of contents. And so each time we do one of these issues, so these are 3 examples, Sao Paulo, Tokyo, and Los Angeles, we're presenting contemporary photographers with portfolios, maybe profiles of different photographers, interviews. We like the interview format as a way of just kind of hearing the artist's voice, or centering the artist's voice. We also look to reflect new research, art historical research, different curatorial work taking place. And it's really meant to be a cross-section of ideas, not anything that's definitive. It's not a history, but it's really one take, cross-section of ideas that we can bring to our readers, so they have some sense of the conversations taking place in a particular place. And then these are 3 other editions that we did: Mexico City, Accra, the capital of Ghana, and New York. The New York issue was an exception. The whole idea of this program was that these were, projects that were meant to get us outside of what we already knew. This was a project that we did because it was during the pandemic. So it was such a strange time for the city that we decided to do something that was about where we were based. So that was an anomaly only because of the pandemic. But the other thing I would say about these issues that is so important for them is that they're research projects. And what we always think about is not only the issue of the magazine that we're making, but the long tail of the issue. So the idea is that these are exercises in Aperture's editorial team building our network in a different place. And we are always interested in how we follow up from these issues, be it books that we're producing. The magazine, in many ways, at Aperture is the incubator for ideas that feeds all our programs. So the issues that focus on different cities are really key in helping Aperture kind of broaden our reach and broaden our purview, our vision. Of course, we are now releasing an issue focused on Seoul. And this issue started, we wanted to do something focused on Seoul for a while. We had something we had been talking about and thinking about. And the project kind of started in different phases. A key moment was my colleague Brendan Emser came to visit Seoul probably 2 years ago now. Thanks to Han Yang-son, he came to a portfolio review that took place. And, he came back and
had a lot of exciting ideas. He had done numerous studio visits. So our feeling was that there was a really vital contemporary scene for photography, as well as histories of photography that weren't as well represented as they could be in the United States. So we felt like it was time for us to do an issue specifically focused on Seoul. And we're really proud of this issue, and we're really excited to be releasing it now. I have to say, it was such a pleasure to work on, and it's just exciting to see it out in the world today. So I wanted to also extend my thanks to Aim Kun Oh, Yezoi Huang, and Chorong An for being both in the issue and on this panel. The great thing about when we start working on one of these issues, it's like, we do studio visits, we meet with lots of different people and get lots of different points of view. And it's like each conversation opens up another door. So it's this sort of organic process through which a table of contents forms. And so I wish I could be there with you today in Seoul. Unfortunately, it's a very busy time here in New York, as I'm sure it is there. September is the back to school moment. But I hope to be there soon to celebrate with you all in person. I think that's it for me for now, unless there are other questions that you think I should answer now. Otherwise, I think maybe we should move to the artists. Thank you. 지금 아마 뉴욕 한 11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월요일 원래 저희가 한 2시 정도 했는데 마이클과의 온라인 줌 때문에 좀 오전 시간을 잡았고요. 마이클 편집장이 되게 좋은 기회로 오게 되면서 정말 많은 그 시간을 좀 서울에서 보냈던 것 같은데 스펀지처럼 모든 거를 다 흡수를 하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 이슈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도 이제 조금 더 발전되면서 뭐 뉴욕뿐만 아니라 다른 다른 국제적으로도 이제 적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동시대 이제 사진에서 서울의 관점이 좀 많이 공유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저희가 되게 작가분들의 작업 이야기를 듣기는 짧은 시간이에요. 각 작가분들께 20분의 시간이 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큰 소개보다는 이제 작가님들 직접 모시고 시선이라는 주제 아래에 이제 작가님들의 작업의 소개를 좀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에파초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되게 각별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에파초 세대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정말 열심히 보던 잡지였고, 아까 소개를 할 때도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 랄프 유진 민야드라는 한국에선 비교적 안 알려져 있는 작가였는데 그 커버 페이지도 보니까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좀 감회가 새롭네요. 초기에 제가 이 시리즈가 이태원 스토리부터 에파초하고 처음 인터뷰는 아니고 이제 당시 어떤 텍스트와 함께 제 사진들이 소개가 됐죠. 뭐 잠깐 얘기했지만 이태원은 제가 6살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약간 컴플렉스가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당시엔 되게 제가 어렸을 땐 이태원이 되게 약간 험악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참 묘하게도 미안합니다. 너무 빨리 돌아갔네. 사진 작가로서 삶을 시작하면서 내 삶이 너무 좀 평범하구나. 그래서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예술을 할 수 있나 그럴 때마다 내가 이태원에서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태원이라는 데가 지금은 좀 약간 글쎄요, 제 생각에는 좀 평범한 곳이 되긴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90년대 초 80년대 이태원은 뭐 미군 기지가 있고 그리고 뭐 캬바레 바 심지어는 매춘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잊혀진 연예인들 밤무대 상처받은 아이들 이런 것들이 되게 혼재해 있는 곳이었는데 결국 이태원에서의 경험이 제가 작업을 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당시에 생각했던 거는 뭐 요즘 유행하는 단어들이겠지만 뭐 키치한 것들, 캠프하는 것들, 혹은 하위 문화, 혹은 뭐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약간 뭐 혼혈,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뭐 트랜스베스타스나 성소수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도 있었고, 되게 재밌는 거는 이태원 전 시리즈 중에서 이 사진 한 장이 이번 인터뷰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일까 그냥 혼자 생각해 보면서 지난번에 많이 나갔으니까 이제 그때는 주로 인물만 나갔으니까 경치가 나갔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하나는 이 풍경이 담고 있는 약간 키치함 이런 것들이 아마 흥미가 있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슈 위주로 빠르게 제 소개를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게 된 계기는 이 미국인 그들이라는 작업 시리즈를, 사실 미국인 그들은 한 번도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소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스튜디오 비짓이 있거나 그러면은 오신 분들한테 항상 저는 이 작업부터 시작을 해요. 한 100여 장으로 이루어진 건데 어느 순간에는 책을 꼭 냈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맨 끝에 쓴 것처럼 이 이태원 이야기, 미국인 그들이라는 작업이 수많은 제 작업의 기초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일종의 뭐 개인적이면서 사회적인 다큐멘터리죠. 미국인을 타자로 보고 찍은 작업들인데 3년 동안 작업을 했었고, 이때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시선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얼굴이 가지고 있는 전면성이요, 가림. 이전에는 마스크라는 것밖에 몰랐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파사드라는 단어, 전면성, 내미는 얼굴에 대해서도 배우게 됐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느꼈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에 사연이 많구나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뭐 이분도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어쨌든 그러면서 많은 걸,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제가 조금 저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사진을 길거리에서 배운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스튜디오에서 많이 하지만,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것들을 느꼈죠. 작업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했었어요. 그냥 영화 배우처럼 생긴 사람들을 찍어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였었어요. 길거리 다니면서 브래드 피트 닮은 사람, 뭐 조지 클루니 닮은 사람 찍으면 뭔가 얘기가 되겠지. 근데 그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가니까 그게 결국은 롤플레이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때 어쨌든 뭐, 그리고 되게 부조리한 순간들, 그 사진이 얼마나 또 거짓말 칠 수 있는 매체인가 이런 것도 많이 느꼈고요. 아무튼 3년 동안 꽤 미친 듯이 작업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세상이 되게 웃기는구나, 이렇게 단순한 이발소인데 약간 이상한 그로테스크함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아무튼 이때는 4x5 필름을 쓰면서 이 아주 오래된 한 70년 된 중고 이 스피드 그래픽 카메라로 이 작업을 다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 카메라가 이게 레인지 파인더가 저 위에 조그맣게 있긴 있지만 굉장히 초점을 맞추기가 거의 뭐 너무 힘든 카메라예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쓰면서 초점을 안 맞추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눈으로 찍었어요. 사람들을 다 앞에 본 것들을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하면 1m구나 이런 식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뷰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뷰파인더를 쓰지 않으니까 피사체를 맨눈으로 바라보게 됐는데 이게 아주 멋진 경험이었다.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인물을 찍다 보면 결국 반응의 문제인데 뷰파인더만 보다 보면은 뭔가 카메라가 차단을 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렇게 찍을 때는 여기 셔터만 잡고 눈은 항상 인물 보면서 하거든요. 결국은 내가 담은 사진들은 다 내 시선에 대한 반응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하니까 그게 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되도록 나하고 인물 사이에서 많이 없애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때문에 써놨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저한테 물어봤던 게 이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담을 수 있었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시선을 어떻게 찍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찍거나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시선을 담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제 특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영화 감독하고 비교를 얘기를 했지만 이런 아줌마들, 그러니까 제가 다 찾아낸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만나서 만나서 저 카메라 초점도 맞추기 힘든 카메라 갖고선 많은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촬영하는 순간은 불과 한 1, 20분 정도니까 그때 무슨 내면을 찾고 뭘 찾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분을 그런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평생 이렇게 만들거나 찍은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재주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보여주는 모든 작업들이 시선을 연출했다기보다는 시선을 찾아내서 그냥 그대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아줌마도 있었지만 또 이번 시리즈는 소개는 잘 안 됐지만 특히 이 여고생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이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그런 양가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보통 이 시리즈는 한 3년 동안 하면서 한 230명 정도의 여중생, 여고생들을 찾아내고 2년 반 동안 작업을 했죠. 캐스팅에 대해서는 그래요. 이 시리즈도 제대로 소개한 적은 없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캐스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졸업 앨범처럼 만든 건데 어쨌든 나중에 시선을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저 시리즈 소개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주제가 되는 건요 업서드 플레이라는 물론 업서드 플레이의 연극에서 미학적인 의미 여러 가지 볼 수가 있겠지만 이 부조리하며 사회가 갖고 있는 부조리함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사진 작업을 하면서 모든 게 다 결론이 있는 건 아니구나, 악유가 맞는 건 아니구나, 뭔가 어긋나 있는 삶들이 많구나 그런 것들을 담는 게 너무 흥미로웠죠. 이번 이슈에는 이 사진이 들어갔어요. 네. 중에 하나는 이제 왜 크게 프린트하냐고. 그거는 저한테는 되게 숙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프린트가 커지면 왜 유영학 베이스의 작가들이 프린트 크게 하잖아요.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작가들이니까. 근데 그 이전부터 그런 건 느꼈어요. 그러니까 프린트가 커지면 당연히 대상이 더 구체화되고 커지고. 사진의 대단한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사진이 커지고 구체화되면 반대로 대상이 사라지게 된다. 혹은 추상으로 간다. 그 원리를 좀 일찍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사진이 유난히 반복이 많은 예술이고 그 다음에 사진이 대형화되면 추상화되면서 대상이 사라진다. 그런 두 가지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짐짓 보면은 유형학 베이스의 작업을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결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유형이 되게 구체적인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그룹이 나오고 나면 개인이 사라져버리는 사회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기법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크게 많이 했죠. 그리고 얼핏 보면 와 소녀들을 되게 크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구나 하지만 막상 앞에 서면 그 소녀하고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소녀가 추상으로 간다, 사라진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이런 기법들은 나만 하는 건 아니고 수많은 유명학 작가들이 비슷한 맥락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 당시 했던 작업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약간 사회적 보고서 형식의 소녀들의 화장법이라는 주제로 여중생과 여고생들의 화장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들을 대형으로 프린트해서 전시를 했죠. 네. 저한테 흥미로운 건 이 하나하나 사진에 저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넣는 걸 좋아하거든요. 나이하고. 지금은 다 뺐어요. 이분들이 나이를 이제 많이 먹어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빼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 뺐죠.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분들이 누구인지 꼭 밝혀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아이러니니까 일부러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오히려 대상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는 한국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요. 모든 게 너무 구체적이어서 문제예요. 내 생각엔 그래요. 그냥 일개 개인으로 사진가로서 사회를 얘기한다면은 이놈 사회가 너무 모든 게 구체적이어가지고 다 사라져버려요.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번호를 구체적으로 다 매겨놓으면 개인성이 더 도드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라지는 그런 현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다가 다 이름을 넣었다가 어쨌든 그런 이유로 또 다 뺐죠. 오히려 너무 구체적인 척 하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네,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결정적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온통 그레이한데 왜 사진으로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을 쫓을까 하면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곤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모호함이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최근에 작업하고 있는 이제 왼쪽 얼굴이라는 시리즈인데 이 작업이 제 시리즈 가장 최근 시리즈인데 다른 어느 작업보다 구체적이지 않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앞에 작업들은 되게 이렇게 표정이 있으면 딱 망점을 찍을 때 표정을 담거든요. 아줌마, 뭐 여고생 이런 식으로 군인 그랬는데 한 꽤 오랫동안 숨겨놓고 작업하고 지금도 이제 많이 편집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요즘 세대의 가장 모호한 얼굴들을 담으려고 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 세대들이 갖고 있는 양가적인 감정들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서 그 모호함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또 성적인 얘기도 또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들이 있었죠. 세 가지 단어 정도 돼요. 다 결정적이지 않은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양가적인 혹은 양성적인 모호한 그냥 요즘 사회가 그래서요. 그래서 뭐 결론은 적어도 이번 에파초 표지가 내 생각하고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모호함과 평이함과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부조리하고 양가적인 서울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맙습니다. 바로 항예지 작가님 작업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이걸로 저는 너무 떨려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하는 황예지라고 하고요. 제가 제 발표를 하기 앞서 좀 전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앞에 발표하신 오영근 교수님이 제게 에파추어 잡지를 알려주신 은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에파추어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도 너무 떨리지만 사실 은사님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 것이 매우 떨리거든요. 근데 앞에 발표를 보셨다시피 제게 모호함이나 불안이라는 단어를 많이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단어를 비껴나갈 수 없었고 그 어떤 기조지만 조금은 다른 작업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작업에 대해서 이전 작업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사사롭고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작업을 출발했어요.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굉장히 치부이자 좀 어려운 단어였고 이것들을 해석하지 않으면 미래로 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주변부들을 찍으면서 조금씩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것들의 공통된 열쇠가 감정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를 바라보는 것도 개인을 바라보는 것도 감정을 통해서 이 열쇠를 통해서 바라봐야 하는구나 깨닫고 조금씩 아주 느리게 제 세계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 모호한 이미지들을 만들어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이슈에서 발표한 작품들의 제목은 플래시백 다이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겨울에 국회 앞
앞부터 현재 앞까지 경험한 어떤 장면들이 굉장히 회기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회기일까 확정할 수는 없지만 뭔가 폭력에 대한 회기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민주주의의 회기일 수도 있고 복잡한 심경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경들을 제가 메모나 일기에 굉장히 많이 적어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모들과 사진들을 발췌해서 작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메모장에서 제가 가져온 단어인데 일기는 사소한 것들의 사원이다. 그러니까 저는 여성으로서 사진을 하면서 굉장히 그 함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개인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여성적이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단어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것에서 출발해서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계엄 이후의 어떤 이야기들도 사사로워요. 근데 저는 이것들이 내가 느낀 어떤 현장감이 모두와 연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도 이번 계엄이 저한테 특이하게 느껴졌던 건 노벨문학상,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 저한테 되게 계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되게 글을 읽는다는 행위, 사진을 본다는 행위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업보 안에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최승자 시인의 시를 좋아하는데 그분의 시가 제 입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계속 반복이 됐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국회 앞에 있을 때 어떤 장면들을 보기 전에 서울은 정말 큰 폭설이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계엄 사진과 제가 눈 내리는 날 찍은 사진이 한 필름 안에 섞여 있어요. 정말 이게 이 필름 롤이 저한테 긴박함이기도 하고 저한테 루머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과 사진 사이의 시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사진과 사진 사이가 되게 가깝다고 느껴지지만 저 작은 밀착 안에서 엄청난 시차와 수렁이 생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수렁에 되게 깊이 빠졌던 것 같아요. 정말 큰 폭설과 그리고 제가 널브러뜨린 옷 다음에 바로 제가 국회에 간 사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 어떻게 이렇게 이 현장에 가게 되었어요? 라고들 물어보시지만 저도 모르게 정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어떤 미궁의 상태로 국회 앞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셨으리라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식사 자리에서 계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아가씨 계엄이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엄이라는 단어가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그 단어가 맞나? 그런 의아함 안에서 어쨌든 가방을 챙겨서 바로 국회로 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보신 분들이 왜 흑백 사진으로 찍었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너무 긴박했고 그리고 제 카메라에 들어있는 필름 자체가 그냥 흑백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결정이 돼 있는 상태들이었다? 그래서 이때를 기억해보면 현장이 굉장히 어수선했거든요. 어수선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놀랐던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정체성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제가 사실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에 대한 감흥이 되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운동 안에서 불려졌다고 한들 제가 그것을 듣고 정말 좋은 노래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다 같이 아침 이슬을 부르셨거든요. 근데 그 함성과 그 노래의 운율이 제가 정말 내가 모르는 세계가 온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새벽
끝까지 국회 앞에서를 서성이면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한국 사회가 이 일에 대해서 익숙해 보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정말 재빠르게 어묵차가 오고, 그리고 다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뭔가 우리는 훈련되어 있는 몸이다. 위기에 굉장히 훈련되어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두렵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두렵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상했던 건 건물들이 너무 의아했어요. 이런 건물들을 내가 바라보는데 이게 아름다운 건축 혹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건축, 기이하고 으스스한 것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번에 에파초에 실리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배운 현장이 남태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태령에 대한 이야기는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왜냐면 제가 한낮에 남태령에서 트랙터 유리가 깨진 사진을 보고 사실 가야겠다라는 결심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들이 지속되면서 제가 사실 막걸리를 팔고 있거든요. 금천구에서 막걸리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내가 내 몸을 관통하는 것들이 농민에 의해서 생기는 일인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무지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가보자 해서 갔을 때 제가 충격받았던 건 저보다 어린 정말 다양한 급진적인 뭔가 정체성들이 너무 추위에 바들바들 떨면서 K-팝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보았어요. 근데 저는 되게 간편하게 K-팝 문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박스러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외모를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부추기고 그리고 어떤 소비를 조장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신의가 그렇게 깊지는 않은 사람인데 그 현장을 보면서 뭔가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가 투쟁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몰랐던 어떤 누군가를 좋아하는 강렬한 힘 자체가 우리나라의 투쟁 도구다. 이런 걸 깨닫는 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사에서 어린 친구들이 집에 안 가려고 쪽잠을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순간 자체는 온도가 너무 낮아서 이 친구들이 어떤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현장을 보기 전과 후로 저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뭔가 수혜받지 않았다고 느끼는 어떤 억울함 안에서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잘 싸워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무기력하다라는 말, 그 무력하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간편한 언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조금 더 부지런히 저는 현장 사진을 찍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틀 무렵까지 남태령에 있었고 저는 그리고 첫 차가 뜨고 좀 지나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은 바통 터치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귀가를 했어요. 너무너무 추웠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또 저에게 루머였던 건 계엄 이후에 일어난 어떤 참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또 연말에 일어난 것을 보고 사실 이런 장소성 그리고 이런 감정 상태가 사실 한국 사람에게 되게 화끈거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사진만 봐도 저희는 어디론가 빠져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현장을 자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세대가 빠져드는 건 어쩔 수 없이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태원 참사를 겪고 영정사진이 없는 분향소를 보고 정말 사회에 큰 분노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정치적인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인 사람도 아닌데 동료 시민을 그렇게 잃고 그런 대처를 본다라는 것은 정말 인간성이 무너지는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에 어떤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희망 이런 건 저는 사실 크게 신의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애도의 방식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가를 계속 살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서성거리고 사진 찍는다는 것이 뭘 바꿔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냉정하게. 근데 그럼에도 내가 몸으로 뭔가를 느끼고 이걸 수용한 다음에 어떤 내뱉음을 할 수 있는가? 누군가한테 어떤 인식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작가로서 고민해보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한남동 관저에서도 이런 사진들을 찍게 되었고요. 이때는 되게 자글자글거리는 이유가 사진이 제가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갖고 갔어요. 그 이유가 또 어떤 긴박함이었고 아무 장비도 없었어요, 제게. 저는 필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필름이 떨어지면 어떤 딜레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는 카메라가 일회용 카메라밖에 없고 되게 연약한 도구죠. 제가 사용한 모든 카메라들이 이 현장들에선 되게 연약한 도구들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연약한 발화 자체가 저는 믿음직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심 없이 이런 사진들을 찍으러 나갔었고, 그리고 저는 한남동 관저에서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눈사람을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사람들이 얘가 눈사람 이름이 단결이에요. 투쟁이 단결 투쟁할 때 단결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순간에도 그리고 어떤 많은 깃발들 안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머를 잃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정말 저는 대단하다, 경악스럽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겨울에 본 가장 귀여운 오브제 혹은 어떤 생명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장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제 겨울 필름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현장 사진이랑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이랑 뒤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번 겨울은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늘상 찍는 저의 외할아버지인데, 외할아버지가 혼자 오래 지내시다가 이제 요양원을 들어가시기로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광장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광장을 모두가 점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광장도 배제 언어가 굉장히 많고 폭력적인 언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연약한 몸들을 보려면 내가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찾아가야 되고, 그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내 가족, 내 할아버지를 보러 가는 일뿐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셔다 드리는 길을 촬영하고, 그리고 그가 저에게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내용은 나 참 쓸모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인됨 자체가 되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 되게 사회적인 언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배제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쓸모없다고 느끼게끔 하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 공포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찾았던 건 전장현 이동권 시위를 내가 가봐야겠다. 그러니까 몇 번 참여는 했지만 그곳에서 사진을 찍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내 할아버지의 이동이 불가한 어떤 상태를 보고 누군가의 이동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내 두 팔과 두 다리가 너무 자유로워서 이 어떤 이동이 너무
간편해서 한 번도 저는 누군가의 이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요양원에 갔다가 또 이런 현장에 가고, 그리고 현장에 참여했던 이들이 되게 연속적으로 어떤 현장들을 찾는 흐름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세종호텔부터 시작해서 다들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제 체력이 허락되는 한 이 계엄 이후의 시간들은 시간을 몸으로 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매일 아침, 오전 해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겠어요. 정권이 바뀌어서라고 얘기를 듣는데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바뀌고 있는지 혹은 어떤 희망을 가져야 하는지. 근데 어쨌든 지금 다시 털을 밟고 다시 흙을 갈아엎어야 되는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사진들에 대해서 아직 저도 혼란스럽지만 얘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에파추어에서 저를 선택한 것도 어떤 그 가능성과 씨앗을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4월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파면한다라는 단어를 듣고 이상하게 눈물이 났는데 기쁨의 눈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너무 미워요. 이런 청년 세대의 어떤 그런 눈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많이 이번 겨울이 많이 지쳤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서 작가로서 어떤 언어로 얘기해야 될지는 저는 아직도 고민이 많이 돼요. 제가 사실 노순택 작가님이나 홍진원 작가님 같은 현장의 언어와 시위의 언어를 익히 아는 분들의 작품을 좋아하지만 제가 그 길로 갈 거라고는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그러니까 사진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진사가 굉장히 두려운 게 가끔은 너무 제국주의나 뭔가 특정 젠더에 유리한 방식의 쓰기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여성으로서 그리고 다양한 젠더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저는 제 세대가 같이 논의해야 될 것들은 이거보다 더 나은 역사 쓰기 그리고 역사 쓰기 이상의 계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저는 한국 사진에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어쨌든 피사체로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진사를 읽어보면 박주석 선생님 한국 사진사를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피사체로 시작되어서 사진을 접했고, 그래서 이것이 이 전락해버린 역사를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를 중점으로 한국 사진사를 보면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에파추어 사진안이 단정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저는 그 저항이나 투쟁 심리 같은 게 너무 들끓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세계 안에서 한국 사진사는 저는 위상보다는 굉장히 특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즐기고 있어요, 한국 사진사를.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시되고 있는 어떤 박영숙 작가님의 언어들도 너무 소중하고 저를 들끓게 하고 뒤집게 하는 건 항상 아시아 사진, 한국 사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세계에서 이런 것들을 읽어주는 눈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참 잘 싸우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사진이 끝나지만 저는 막 승리의 언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싶지는 않았고, 어쨌든 우리가 회귀 그리고 어떤 반복 안에 있는데 지금 어떤 걸 고민하고 한 개인으로서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싸워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미술 씬이나 미술 시장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뭔가를 서울이 다시
심장이 뛰는 것처럼 인공호흡이 끝났는데 저는 이제 어떤 작가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고 한국 사진은 조금 더 지켜볼수록 재밌는 현장이 되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겨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안초롱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되겠죠, 지금은 이제? 그래서 아파처에 실린 이미지들을 뭔가 한 장 한 장 설명하기보다는 어쨌든 저도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지는 꽤 됐지만 저도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제 작업 전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번 토크 주제인 시선을 중심으로 해서 제 작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를 사진가라고 소개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하나가 그러면 어떤 사진 많이 찍으세요? 뭐 이렇게 많이들 물으시는데 좀 난감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제 작업 자체가 이번에 뭘 찍어야겠다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사진 촬영을 많이 한 다음에 제가 그 사진들을 다시 보게 하면서 내가 이 시기에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겠구나 하면서 저를 좀 알아간다는 느낌으로 좀 제 작업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좀 이 모든 것들을 좀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일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화장대 위의 이미지이고요. 2021년에 촬영한 이미지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파처 매거진에서도 사용이 되었고, 포스터에서도 사용이 되었고, 여러 번 저도 K-뷰티에 관련된 작업에서도 좀 실렸었고요. 제 최근에 2022년에 페미라는 주제로 작업했을 때도 선택했던 이미지인데요. 제가 오랫동안 반복해서 이렇게 사용해오고 또 오랫동안 들여다보게 된 이미지이기도 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사진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2021년에 촬영한 저희 외할머니의 초상이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주신 옷을 매만지면서 약간 자기의 어떤 OOTD 체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2020년에 촬영한 사진이고요. 어머니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외모 체크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제가 촬영한 사진을 설명하려고 할 때 제가 왜 이 장면을 찍었냐라고 물으면은 좀 설명하기가 힘들 때가 많은데요. 어쨌든 사진을 찍을 때는 그 타이밍이랄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결정적인 순간을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어쨌든 사진을 찍을 때는 생각이 개입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더 직관적인 좀 더 동물적인 감각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을 때는 생각이 개입이 되지 않고 찍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기 할 때 좀 더 생각에 많이 잠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울을 보는 이미지랄까요? 그런 이미지들도 제가 사진을 다시 보게 할 때 내가 이런 상황, 이런 장면에 굉장히 매혹을 느끼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문 이미지도 좀 그렇고요. 이건 창문 안쪽을 들여다보는 친구의 이미지이고요. 이건 또 서리가 낀 창문의 모습입니다. 2021년에 촬영되었고요. 또 거울에 비친 엄마의 모습이고요. 2017년에 촬영되었고요. 또 우측에는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2022년에 촬영되었고요.
아래 사진은 제가 외할머니를 촬영한 사진이고요. 역시 이제 거울을 통해서 촬영된 사진이고요. 위쪽에 띠지처럼 둘러간 이미지는 어머니가 등산하면서 찍은 사진을 저한테 휴대전화로 보내주신 이미지이고요. 제가 촬영한 사진과 엄마가 촬영한 사진을 함께 액자 안에 넣어서 좀 다른 맥락을 가져오려고 했었던 작업이었어요. 이 작업은 2022년 팸이라는 개인전에서 선보였던 작업이고요. 원래 각각의 사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랄 게 있는데 그걸 좀 다른 맥락을 가져와서 전시장 안에서 보여주고 싶어서 좀 조합을 해봤던 작업이었습니다. 계속 언급했었던 작업인데 2022년 팸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했던 개인전 설치 장면 중 하나입니다.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어떤 데이터로서의 이미지들이 전시장 안에선 어떻게 구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시장 컷을 좀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전시장에서는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는지를 좀 잘 볼 수가 있어서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어쨌든 프린트되어서 보여주는 이미지와 그냥 데이터로서 모니터에 띄워진 이미지가 너무 의미로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아까 또 이전에 보여드렸던 그 창문 너머를 보는 친구의 이미지와 창의 이미지, 그 창 아래에 누워있는 친구의 이미지 이렇게 전시장에서는 세 작업을 나란히 놨었고요. 여기가 전시했던 공간이 낙원상가의 DP라는 공간인데요. 가보셨을 분도 있겠지만 이 공간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4면이 있으면 한 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대한 윈도우 갤러리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전시장 딱 들어가기도 전에 그 안을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들어가기 전에 봤을 때 가장 처음 마주하는 이미지가 이 이미지였으면 좋겠다. 창가 너머를 보는 여성의 이미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창의 이미지와 창을 넘어서 보는 이미지를 좀 같이 디스플레이를 해봤던 전시였습니다. 그리고 전시장의 마지막 동선에는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는 엄마의 뒷모습, 그리고 이제 엄마와 2017년에 촬영한 거울에 비친 엄마의 모습을 좀 나란히 놔봤었고요. 또 동일하게 창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배치를 하면서 좀 더 동선의 마지막에는 또 창으로 환기시킬 수 있게 그렇게 시퀀스를 좀 조정을 했던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어쨌든 전시 설치 사진이 SNS 같은 곳에서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설치 이미지 말고 직접 전시장에 들어오고 경험을 해야지 이미지를 좀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좀 차별화를 두고 싶었어요. 좀 차이점을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간과 사진에 대한 관계랄까요? 그런 걸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전시를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장 이미지를 좀 많이 들고 와봤고요. 아까도 전시장 이미지에서 봤던 이미지이기도 한데요. 2020년에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사진을 어떻게 다루는지 관찰을 하고 그것들을 다시 제 작업에 참조하는 것에 좀 더 포커싱을 하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의 유형이고요. 모두 각자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어머니나 또 가족들이 굉장히 그 식탁 아래에 정말 보기 싫은 사진들을 많이 껴놔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사진을 보관하는 어떤 따뜻한 방식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밥을 먹으면서 또 사진을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제의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테이블 상판, 나무 상판, 그리고 사진, 그 위에 유리가 껴지는 어떤 구조적인 느낌도 액자와 굉장히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나 이런 내가 느끼는 이 경험을 전시장 안으로 가지고 오고 싶다는 생각을 좀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하게 된 전시가 이번에 플래시라는 전시 개인전이고요. 이 전시는 프라이머리 프랙티스라는 공간에서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획자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이러한 그 제 밥상 위의 사진에 대한 어떤 제 개똥 철학을 얘기를 하면서 이걸 전시장 안으로 좀 가져와 보고 싶다는 얘기들을 했었고, 그래서 좀 구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 패널을 세워서 만든 가벽이 식탁을 세워서 만든 가벽처럼 보여지게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전시장에 있는 사진들이 어떤 평면의 이미지가 아니라 물리적인 구조 안에서 배치된 사물처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전시가 제가 이제 중심으로 됐던 인물이 사실 저희 외할머니셨기 때문에, 그리고 좀 늙은 여자, 할머니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이미지적으로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들을 조금 그 이미지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물의 사진들을 좀 많이 배치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중심에 이 고기 정물 이미지가 가게 됐습니다. 어떤 삶의 과정이 너무, 그러니까 삶과 죽음 이런 것들이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슬프지만은 또 않고, 이런 되게 복잡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이 삶에 있어서요. 그런 걸 좀 다단한 삶의 면면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사진은 중앙에,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 얼굴을 계속 안 보여주다가 저 부분만 딱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좀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그 가벽이라고 보여드린 그 이미지, 벽 위에는 저렇게 유리컵 안에 말린 사진이 들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아까 2022년에 팸 개인전에서 그 창밖을 보는 어머니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어떤 걸 보고 있었는지를 제가 좀 제 나름대로 제 안에서 재미를 주려고 말아서 넣어놓은 오브제인데요. 그렇습니다. 저 혼자 웃기죠. 네. 그리고 현재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는 팸이라는 책이고요. 제가 만든 사진집이고요. 국현 그 사진 도서관이 아니라 사진 판매 서점에 가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3만 원이고요. 그래서 책은 관람자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이미지를 한 장씩 보게 되기 때문에 전시장이랑 또 다른 경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촉각적인 경험이 사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과 사진을 항상 같이 책과 전시를 같이 항상 작업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플래시라는 제목의 개인전을 했었잖아요. 그 책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시장 안에서 보여줬던 사진들을 책에서 어떻게 더 잘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선들을 나는 어떻게 봐야 되지?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이렇게 각자가 축적해 놓은 수많은 이 축적물들을 하나하나를
어떻게 그룹 지어야 되는 거지? 이게 왜 서울 이슈에 나와야 되지? 그럼 이 세 가지 시선이 세 가지에서 뻗어나 세 가지뿐만 아니라 한 만 가지의 시선이 될 텐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소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사실 사진이라는 매체가 이제는 딱 단순하게 인화지에 그 인쇄된 지류로서의 사진보다는 그 매체를 넘나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모니터에 있는 것도 다 사진이고, 뭐 사인 그래픽에 있는 것도 사진이고, 이제 북서울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홍신원 작가의 영상도 저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그래도 저희가 사진 미술관이다 보니 되게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시는 현대에서의 사진이라는 개념을 한 번쯤 궁금해서 여쭤보고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재영님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왜 제가 여기 앉았을까요? 네, 저는 그 이번 호의 스크린 타임이라는 제목의 좀 긴 에세이를 실었는데요. 사실 이제 마이클이 와서 같이 막 얘기를 하고 하면서 주제를 잡았던 게 스크린 너무 많다, 서울에. 스크린 너무 많고 넌 뉴욕에서 와서 모르겠지만 여기는 사람들이 손대면 다 스크린으로 변하는 줄 안단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잡았던 거라 에세이를 읽어보시면 그 빌렘 플루서가 얘기했던 어떤 도시 전체가 사진이 되는 거가 악몽 버전으로 변한 곳이 서울이다. 악몽이라는 단어는 뺐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사진인 사진하는 사람이 보면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은 도시다라고 약간 동문서답을 하면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사진을 제가 17살 때부터 배우고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항상 현대 사진은 위기이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의 역사책 읽으면 사진은 예술이 아니다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항상 뭔가 위기와 함께 자라난 어떤 매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사진으로 저는 낙담하는 것을 일찍 배웠고 그리고 그 낙담이 되게 무용하다는 것도 일찍 배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굉장히 많죠. 저희가 뭐 하루에 2,000장 넘는 사진을 본다고 하니까요, 한 사람이. 근데 저는 그럴수록 좀 우리가 독해력이 필요한 것처럼, 문해력이 필요한 것처럼 사진을 읽는 독해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부자연스러운 생성이나 뭔가 인간성을 떨어뜨리는 사진에서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같이 뭔가 넘어간다면 저는 사진이 항상 고전을 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학과 같이. 그래서 저도 좀 바라보는 시선 자체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같이 좀 넓게 펼쳐서 보면서 사진가로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 좋겠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진가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도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사진 그러면 독일이랑 일본만 생각하는데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제 이거 사진기라고 생각하면 이거 제일 만드는 나라 중에 많이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고 사진 찍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일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사진에 대해서 별로 사진이 뭘까 생각은 해본 적은 많지는 않고요. 최근 들어서 그냥 드는 생각은 제가 일부러 역설적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사진이 참 나쁜 예술이다 그런 생각은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전시하면 나쁜 사진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선한 예술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거 외에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사진의 정의를 내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학자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관객들한테 질문을 넘기기 전에 서로 작가님들께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매거진에 대한 궁금증이거나 그런 것이 좀 있으시면 네,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잡지도 엄청 좋아하고 저는 사진계 사람은 아니지만 미술도 엄청 좋아해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좋아하면 어퍼처를 알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글 한번 써볼래라고 이제 연락이 왔을 때 약간 그때부터 과흥분 상태로 너무 열심히 쓰고 막 제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만나봐야 되고 뭐 저기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럼 너 객원 편집자 역할을 했구나까지 간 건데 현정님한테 이제 여쭤보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이 버처 매거진에 제가 했어요 그러면은 심드렁하다고 해서 약간
근데 선생님도 되게 이걸 통해서 옛날에 되게 막 그 세대라고 아예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금 사진하는 분들한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서 조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예진님은 물론 선생님을 통해서도 접했다고 말씀 주셨지만 사실 저랑 같이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저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90년대생이신데, 뭐 아파처 이제 할 거예요. 아, 예. 아파처 매거진을 모르시더라고요. 저 약간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저 이제 네. TV 나왔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선생님 아파처 이게 두 분 중 한 분은 사진 전공생이셨고 이제 한 분은 회화 전공이셨는데 약간 그럼 제가 이때 느낀 거는 지면 매체에 대한 소비가 이제는 바뀐 것일까? 아파처 온라인 열심히 해야겠는데 뭐지? 약간 이런 걸로 좀 세대의 변화도 있는 것 같고 이제 매체의 변화가 바로 오는 것 같아서 딱 저희 세대 때 80년대생까지만 아파처의 영향력이 있었던가?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진이라는 거는 또 특히나 뭐 인스타그램의 개인 계정이라던가 아니면 좀 웹사이트라던가 이런 데서 굉장히 좀 보여줄 수 있는 창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굳이 아파처라는 걸 감사합니다. 아파처 매거진. 하지만 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최근에 경향성도 봤을 때 어떤 좀 주요한 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약간 권위를 잃기 시작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좋은 거라고 보기는 해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그래서 이게 너무 제가 사대주의인가? 라는 생각도 미국에 내가 어릴 때 막 와 하면서 보던 데서 이제 연락 주니까 너무 이제 좋아가지고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기에 어쨌든 한국에 대한 걸 하니까 뭔가 잘 써보자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내 세대 얘기를 해야 돼. 라인을 되게 긋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는 에파초가 로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잡지들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뭐 에파초도 그렇고 타임즈도 그렇고 뉴요커 매거진도 그렇고 와 이런 잡지는 어떻게 누가 실리지? 그래서 저한테는 대단한 감동이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근데 내가 막 오늘 표지 안 좋다고 얘기하고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생각보다 인쇄 안 좋다고 얘기하고 막 그래서 이 찍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어찌됐든 그것도 애정의 발현 중에 하나인데 저한테는 로망이었었어요. 예. 안 그래도 표지 관련해서 저희가 마이클이랑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좀 그래서 박재욱 선생님. 그래서 사실 표지 후보가 몇 개 있었는데 약간 어떤 컨셉으로 갔냐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외적으로 어떤 고정적인 몇 개 이제 아이콘들이 있는데 그거 다 제외하고 하자라는 저도 약간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명확히 얘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도시 이슈들 사진들은 예컨대 뭐 도쿄 같은 경우에 뭐 그 국가세 아주 센 작품이 비주얼하게 강하게 갈리다든지 뭐 또 랄프 에진 민야대와 뭐 그렇고 아무튼 대부분 약간 상징적인 비주얼들이 있었는데 서울은 약간 확실히 모호하게 나갔다는 느낌이 들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제도 끝에 얘기했던 건 약간 그 플레인한 느낌이 어쩌면 더 역설적으로 서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그래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이미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아.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가 다른 도시 이슈를 했을 때 그러니까 되게 누가 봐도 이건 가나 아크라야 하는 거를 일부러 선택을 했는데 실은 지금은 더 복잡한 얘기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너 가나 아크라 하면 생각나는 이런 이미지를 선택하다니 당신 좀 생각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피드백이 이제는 되게 많이 그것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끔은 그 만약에 우리가 저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저들이 갖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뭔가 되게 궁금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저는 예컨대 표지는 그런 걸 좀 표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 20년 전이었나요? 그때도 한국 동시대 예술사진에 대해서 그 휴스턴 미술관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많은 한국 작가 참여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시 제목과
그 서적의 제목이 지금도 저는 진짜 화가 많이 나는데 제목이 케이아틱 하모니였었어요. 그러니까 혼란 속의 조화 뭐 이런 식의 얘기였는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케이아틱 하모니와 함께 김상길 작가의 그 버버리 동호회의 짝퉁 옷들이 보여지는 사진이 들어갔을 때 저는 되게 가슴 아팠어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오리지널리티를 받길래 함부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나. 글쎄 이게 제가 뭐 국뽕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글쎄 저는 약간 그런데 좀 저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선생님 사진 선택된 것도 이제 여기 뭐 넣으면 좋을까 이런 거 이제 줌으로 그 스프레드를 놓고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외부 한국인이 아닌 사람이 한국을 보는 그 시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분들은 특히나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이분들이 봤을 때 여기 어딘가 미국 어디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한국 작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너무 흥미롭다의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서 그 사진이 들어간 거거든요. 글쎄요, 그게 한국 사진의 미학의 흥미롭다, 한국 사진 작가들이 펼치는 미학의 장의 흥미롭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한국 서울이 흥미롭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는. 그래서 그리고 또 흥미롭다는 지점을 좀 역설적으로 또 해낸 것도 그럴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사실 기관에 근무하는 사진을 좋아하는 전문 큐레이터로서 다만 부러웠던 거는 사실 이번 이 행사가 막 미국의 너무 유명한 아파처에서 우리를 픽해줬어요. 서울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사진을 이해하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어떤 장소가 없다? 그게 이제 정말 이제 공공 사진 미술관이 가져야 되는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사실 사진 전공생이나 학부 뭐 같이 전공생들이 말하면 이건 디지털이야, 이거는 파이버 베이스야 하는데 그런 대화들을 너무 재밌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진 얘기를 그냥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깊이 있고 그런 장소들이 너무 넓게 퍼져 있는 그 장소로서의 아파처가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즐겁게 이 이슈를 만들고 이 행사까지 좀 조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관객분들께 작가분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작가분들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작가로서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 그 시작점이 궁금해가지고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에 제일 오래된 사람인 것 같은데 저는 다큐멘터리부터 시작이 됐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사진 처음 배울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 단어들이 사회적 풍경과 개인적인 다큐멘터리, 그 두 개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작가 생활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길거리부터 시작한 게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은 해요. 전 사실 사진 전공이 아니어서 가지고 사진을 취미로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조각을 전공을 하고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인테리어 사무실을 또 다녔었어요. 그러면서 또 계속 작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또 사진을 찍으니까 뭔가 데모 테이프처럼 그 엽서 같은 걸로 막 그 엽서 이미지를 뽑아서 한 묶음으로 해서 피동사물이라는 이름으로 막 10,000원 주고 팔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진을 시작한 게 아버지가 사진에 굉장히 천착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예술가로서가 아니라 기록과 그런 아카이브 자체를 굉장히 집착적으로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사진을 너무 자연스럽게 아버지 카메라를 물려받으면서 시작했고, 근데 이걸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거는 정말 야간 자율학습을 하기가 너무 싫어서 안양예고 사진과에 진학하면서 또 있었고, 그리고 그 시기에 제가 미국 사진가인 랭골딘의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피나고 멍든 사진들을 그냥 나풀나풀 전시하는 것을 보고 그냥 저건 내가 너무 가고 싶은 길이다 생각하면서 의심 없이 계속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만나본 적 없는 어떤 여성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오영근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모델들은 어떻게 섭외하시는지 그게 뭐 모델이 아니라 그냥 피사체가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이잖아요. 두 분은 사람이라기보다 풍경이어서 일단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고생 같은 경우에 섭외가 죄송합니다. 쉽지 않으셨을 것 같기도 해서 왜 날 찍어요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어떻게 소통하시는지. 제가 작업이 아줌마 이전과 아줌마 이후로 사실은 제가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아줌마 이전에는 저도 길거리에서 캐스팅을 했었어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만나면은 카메라 들이대고 물어보고 찍고 이런 거 하다가 아줌마 작업 이후부터는 초상 작업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캐스팅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컨대 뭐 방금 얘기하신 소녀 작업, 그 여고생 작업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여 명의 소녀들을 캐스팅을 했는데 처음엔 길거리에서 하다가 문제가 이제 미성년자들은 이 초상권이 걸려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캐스팅에 대한 견해가 바뀐 게 내가 실제 인물들을 캐스팅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여고생 작업은 그 연애 연기 학원에 등록되어 있는 여고생들한테 다가가서 캐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한 200여 명 넘게 캐스팅하고 그 중에서 추려서 작업을 했는데 저한테는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뭐 작가와의 대화 같은 걸 하면은 그 지점에 대해서 되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연출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가미되어 있는 사람들을 캐스팅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게 더 흥미로웠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의 스콥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부조리한 측면들, 뭐 혹은 뭐 양가적인 혹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롤플레이라는 거거든요. 유난히 한국 사회의 인물들이 롤플레이가 되게 심하다 생각해서 그 롤플레이를 연기하는 사람을 찍는다 하더라도 되게 재미있는 캐스팅이 되겠다 생각해서 했고 그 이후의 작업들도 다 그렇게 진행이 됐죠. 예. 사실 아까 너무 막 급하게 얘기하냐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못했는데 아줌마 작업 저를 뭐 사실 한국 사회에 좀 알리게 된 계기가 아줌마 작업이었는데 그 작업도 많은 분들이 그냥 당시 아줌마들의 중년 여성의 불안감과 고립감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길거리 캐스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찍은 분들은 아주 전형적인 아줌마성을 연기하는, 근데 연기라고 얘기하기 되게 힘든 엑스트라, 그러니까 그 배우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그 측면이 더 재밌었어요. 실제 아주머니보다 아줌마의 표상을 연기하는 사람들 캐스팅하면 어쩌면 내가 더 첨예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이 있었죠. 아무튼 캐스팅은 그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토크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특정한 뭐 작가님께 뭐 문의드린 건 아닌데, 어떻게 사진을 이렇게 오래 찍다 보면은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랑 그 실제 느껴지는 거나 뭐, 진실된 모습이랑 약간 좀 상이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보면은 되게 약간 이목을 끄는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게 또 주목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약간 좀 편향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혹시 작가님들께서 약간 그 평범함과 특별함 또는 뭐 진실함과 약간 좀 가상적인 뭐 그런 그 둘 사이의 그 대립적인 그런 관계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를 하실 분 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인물 사진 얘기할 때 나는 가면부터 시작해서 전면으로 넘어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찍기 전에는 많은 선배 작가들이 제가 사진을 찍으면 야 너는 왜 이렇게 내면이 안 보이는 사진을 찍냐
그리고 어떤 선배 작가분은 진짜 저한테 젊었을 때 뼈 아프게 얘기를 했는데 너는 너무 인물을 대상으로 봐. 너는 왜 내면을 볼 생각 안 하니? 그때 제가 그 앞에서는 그냥 그대로 듣고 나오면서 아니 내면이 보여야 보지. 아니 많은 사람들이 약간 허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물론 뭐 어떤 훌륭한 소설가 분이나 작가분들을 만나서 하루 종일 그분을 찍다 보면 그들의 내면이 보여질 때도 있고 읽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항상 내 사진에 옮겨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하루 종일 봤다고 그게 진실한 내면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긴 얘기 짧게 하면은 나는 아까 롤플레이도 얘기했지만 한 번도 내면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고민은 했겠죠. 선배들이 얘기를 하니까. 근데 나는 오히려 그들이 가리는 가면 혹은 그들이 내미는 전면, 파사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또 재밌었어요. 가짜로 만들어내는 게.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약간, 글쎄요. 제가 본 사회의 표상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어떤 게 진실이냐는 사실, 글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저도 잠깐 얘기를 하자면 사진은 우연에 되게 많이 기대는 경향이 많아서 사실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기대는 것 같고 나중에 나왔을 때 봤을 때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볼 때에 알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자면 사진이란 매체가 진실성에 대한 함의를 제일 질문을 많이 받는 매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왜 그럴까 했을 때 대상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일 것 같고 어쨌든 저널리즘도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진을 한다라는 것은 되게 다양한 장르가 있고 그 안에 어떤 수상함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도 사진이 참 나쁜 매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도 사진이 굉장히 업보가 많은 매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진실성이라는 것이 저는 되게 함약 같아요. 우리의. 그래서 뭔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판타지가 현실이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것들을 좀 더 저는 호의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또 그런 역할로서 보기 시작하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잘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사진 전공하고 늦게 시작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거나 아까 금방 질문하신 분의 연장선인데 제가 오늘 오영근 작가님도 그렇고 이렇게 사진을 쭉 보면은 굉장히 많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저도 사진을 찍으면서 거기에 많이 동의를 하는데 그 평범한 일상성이 어떻게 그 어페처가 추구하는 그 서울의 모습하고 어떻게 연결될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의문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의 사진을 보면은 여기가 서울이라고 하긴 하는데 과연 서울의 모습을 진짜 담았을까? 이런 의문도 있었고 그리고 제목이 왜 세 가지 시선인가? 세 분이라서 세 가지인가? 아니면 아페치오가 따로 추구하는 세 가지 어떤 퍼스펙티브가 따로 있는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영근 작가님한테는 한 가지 이게 아까 부조리 극이라고 했는데 absurd play라고 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국 사회가 부조리 극입니까? 아니면은 제가 보기에는 가면을 많이 쓰고 있는 나라고 일본처럼 어떤 체면을 중요시하는 나라인데 그런 체면을 중요시하는 어떤 모습이 서울의 이를 담은 이 아페추어 사진에서 좀 나타나지 않았던 게 좀 약간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뭐 제가 두서없이 질문해서 죄송한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 객원 에디터로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현정님이랑 저한테 이런 거 우리가 할 건데 하고 연락이 온 게 2월, 3월쯤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의 글 같은 경우는 마감이 4월 첫 주였거든요. 9월 이제 첫 주에 발행이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시선에 대한 이거 서울 이슈인데라고 할 때 아마 현정님도 그러실 텐데 다른 도시 이슈들을 이분들이 페덱스로
보내주셨어요. 아크라는 실제로 어떤 목차로 진행이 됐고 멕시코 시티는 어떻고 하면서 대충 어떤 흐름이어야겠다라고 이제 두 사람 각자 생각한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글을 쓰다 보니 근데 나는 너네가 서울이라는 도시를 좀 입체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어. 이런 작가도 있고 이런 작가도 있고, 오영근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렇게 다뤄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서울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저도 이제 이미 약간 한국이랑 외국이랑 막 글도 막 이렇게 저렇게 여러 언어로 쓰면서 시선이 뒤죽박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매우 서울인데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다른 도시 이슈들이라는 비교군을 제가 두고서 이미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정님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행사 이번에 세 가지 시선은 사실 타이틀이 정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냥 아파처와 포토세마가 이제 같이 협력으로 이제 포토세마 스팟라이트 시리즈를 같이 하자고만 얘기가 됐었는데, 사실은 이거 제가 오영근 선생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인터뷰를 이제 진행을 해달라는데 질문을 너한테 전적으로 맡기겠다. 우리는 없다. 전적으로 해라. 내가 먼저 다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오영근 선생님 되게 오래 알고 너무 좋아했지만 다시 한번 선생님 작업을 살펴봤더니 계속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시선이라는 언급이 계속 나왔었고, 그렇다면 세 분의 참여하는 작가가 세 작가고 단순하게 세 가지 시선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 곱하기 알파? 3 곱하기 알파? 계속 무한 배수로 그런 시각들이 계속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가들이 한 관점으로만 사회와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3 곱하기 알파 같은 느낌으로 그 축적 뒤에 더 많은 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행사 제목을 3가지 시선으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또 이제 부조리극에 관해서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오영근 선생님과 그 부조리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나눴었기에 저희 아파처 인터뷰에도 아마 그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선생님께서 부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조리극이라는 단어가 나온 까닭은 사실은 제가 2011년에 중간인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 군인들을 찍은 한 2년 동안 찍은 작업이 있거든요. 사실 중간인이라는 제목은 당시에 제가 그냥 요즘 군인들이 이상하다, 군인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일반인 같지도 않고 되게 어정쩡하다 이런 느낌으로 내세워서 사실은 제목을 정하긴 했지만 그 시리즈의 원래 제목이 부조리극이었었어요. 업서드 플레이라는 그 어떤 미학적인 연원이야 따져보면 복잡하겠지만 이렇게 찾아보시면 사무엘 베케트부터 사실 연극 쪽에서 굉장히 많이 그 단어가 쓰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승전결이 이상하거나 아구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실험적인 연극들부터 이제 60년대 후반부터 조성된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군대를 제대한 지 한 3, 40년 만에 군대를 찍으러 가니까 첫 느낌이 와 이거 진짜 부조리하다 이 군대라는 곳이. 그래서 원래 부조리극으로 전시를 하려고 했는데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서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제목을 한 달 전에 듣더니 저를 도와준 분이 어느 날 오는 거예요. 오더니 선생님 이거 제목 안 쓰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왜요? 그래도 되게 도와주신 분인데 자기 잘리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제목을. 근데 제 생각에는 계신 분들이 아마 제 이 부조리란 단어의 뜻을 아마 되게 부도덕하다, 부조화스럽다 이렇게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군대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한껏 찍게 도와줬더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조리극이라는 단어를 못 쓰고 이제 중간인이라는 제목을 썼고 그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유난히 이제 부조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70년대 이후에
사진을 전공하셨으니까 뭐 뉴컬러 뉴웍이나 뭐 아메리칸 인디펜던트 이런 시리즈를 보게 되면은 정말 사진 작가들이 대형 카메라로 아주 부조리한 순간들을 겨냥하듯이 노리고 있거든요. 근데 뭐 당장 이 강의가 끝나고 나가 보셔도 우리 사회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저기 쳐다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쪽에 침 뱉고, 어떤 사람은 뭐 저기 앉아 있고, 모든 게 조화롭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사진적으로 너무 흥미롭거든요. 그래서 긴 얘기 짧게 하면 제가 부정적인 의미로 부조리를 썼다기보다는 그런 조화스럽지 않은 세상의 묘미가 사진적으로 너무 흥미롭다. 왜냐하면 저는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이 참 조화롭게 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부자는 부자대로, 빈자는 빈자대로 뭐 이렇게 법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관찰자 입장이 돼서 보니까, 그리고 나이를 먹어 보니까 야, 이 세상이 진짜 아구가 안 맞는구나. 뭐 요즘 정치 보면 더 아구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단어를 많이 쓰게 됐죠. 근데 저는 뭐 나중에 파미게티가 서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 단어만 떠올랐어요. 그냥 되게 부조리한 매력이 있는 도시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죠. 네, 하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팔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팔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이 책에서 저는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 공간지 표지에 대한 글이 하나 실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이거는 한국인 에디터였으면 제안을 하지 않았을 어떤 구성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에디토리얼 회의를 할 때 원고들의 순서 같은 것 플로우를 이제 같이 아마 이제 미팅을 하면서 정했는데, 그러한 선택들이 이게 이 사람들이 뭔가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들이 이 책 안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작가의 이제 라인업 같은 것들도 이 사람을 이렇게 한다고? 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모두 다 이제 유명하고 잘 알려진 선생님이시고, 제 글을 쓸 때 저도 그래서 언급하는 사람들이 제 서클 안에서는 너무 뻔한 선택 아니지만 이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약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느낌으로 이들은 이렇게 보고 있네,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어떻게 역설계 해보지라는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저기 뒤에서 구매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네, 구매해 주신다고 해서 저에게 어떤 것이 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네. 여러분 아퍼처 매거진, 아퍼처 파운데이션 비영리 단체입니다. 저희랑 전혀 관계도 없고요. 판매 쪽도 저희랑 이제 별개돼서 하는데, 이 행사 때문에 아퍼처에서 10% 할인을 오늘만 한다고 합니다. 24.95달러인데 3만 원에 팔고 있기 네. 때문에 환율적으로도 이득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아퍼처 쪽에서 한번 언급을 해달라고 했고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돼서 아까 이제 마지막 한 분 그 질문 딱 마지막으로 받고 오늘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박재영 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에디토리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 편집 방향 관련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직 이 잡지를 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따가 잡지를 펼쳐봤을 때 조금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개글에도, 이번 행사 소개글에도 나와 있듯이 편집 방향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자고 써져 있길래, 이 지면이라는 어떤 올드한 매체 속에 한국을 대표해서 한국의 사진씬도 소개를 하고, 또 작가님들, 관련된 작가님들을 이제 모셔오는 상황에서 그런 에디팅의 주된 지점은 무엇이었고, 또 작가님들을 지면 안에 어떻게 구성시키는 것이 좀 주된 목적이었을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작가님들이 이제 어퍼처 쪽에 또 요청하신 상황들이 있었을지, 그런 것들이 지면에 잘 담겼는지 같은 것들 좀 궁금합니다. 단적인 예로 오영근 선생님 인터뷰를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좀 상당히 긴 텍스트를 번역을 해서 전달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꼭 뭔가 그래서 왜 서울을 찍나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도 타이틀이 서울이니까 서울로 이 매거진의 편집 방향이 약간은 하나 방향성을 잡아가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은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전체를 다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서울을 넘어서 그 한국 사회에서 발현되는 사진적 이야기들, 사진 이미지적 이야기들을 좀 같이 더 얘기를 해야 되고, 너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글 써보겠니라고 그런 이메일을 받고 너무 이제 과흥분 상태에서 세 가지 심지어 주제를 거꾸로 던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린 문화에 대해서 쓰고 싶고 서울이란 도시랑 사진사에 대한 걸 써보면 어떨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사진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사진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능력 부족인데 이거는 꼭 반드시 누군가를 반드시 섭외해서 넣으라고 막 엄청 세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제 글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을 쓸 때 두 가지 생각만 했거든요. 1. 동세대 사람들만 언급하자.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들 언급하지 말기. 그다음에 2. 저는 한국 사진 잡지에서 저를 부르지 않고 있고 안 부를 거고 불렀더라도 제가 이런 글 쓴다고 했으면 쓰지 말라고 했을 것 같은 내용을 썼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신나하는 부분은 화가 분이 들어가 있다 여기. 절대 이제 한국어 매체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이를테면 예진님이나 초롱님 같은 경우도 당신들이 이미 이제 와서 사람들 만났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만났겠지만 이 사람들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네, 그 전체적인 그림을 제발 좀 그려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마이클이 와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었던 게 멕시코시티 이슈를 할 때 멕시코시티에는 사진계가 이제 좌파 우파는 아니지만 두 개의 파로 이제 갈려져 있는데 그들이 갔을 때 이제 그 두 진영의 어떤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막 되게 많이 벌어졌대요. 어퍼처에서 왔는데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분들은 저희는 외부인이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다루겠어요 하는 틀을 통해서 가능한 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제가 비주얼 구조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목차와 내용을 보시면서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했군이라고 거꾸로 한번 짐작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는 어쨌든 제안을 하는 입장이고 이제 최종 결정은 편집장들이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했던 것 중에도 발의가 통과된 게 있고 안 된 것이 있거든요. 네. 오늘 한 17분 지났는데 정말 월요일 오전 시간부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진미술관은 앞으로도 이렇게 스팟라이트 시리즈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강연할 장소가 저희 미술관에는 마련돼 있지 않아서 이제 로비 공간을 활용하거나 이제 계속 어떠한 행사적인 실험이나 어떻게 여러분들께 저희의 사업이나 어떤 행사들을 보여드려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 꼭 해주시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마치겠고요. 이제 끝나고 애프터 좀 리프레시먼트 하면서 좀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